66세 새벽 택배 상하차 일을 하는 노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인생 이막의 무대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모습, 그것이 마지막 공연이 될지라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나 터미널로 향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는 그 길에서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낍니다. 퇴직금 1억 원을 모두 잃고 63세에 시작한 새벽 택배. 상하차 일, 누군가에게는 실패의 종착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저는 35살의 나이에 뒤늦게 H회사에 입사하여 H자동차 이벤더 공장에서 과장으로 퇴직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택배 터미널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는 노인이 될 줄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지요. 2018년 12월 31일 전주 외곽 완주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의 마지막 출근길이 생생합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파였사지만 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오가던 출퇴근길의 마지막이니까 공장 정문에 들어서자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부장님,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퇴직 축하드립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생산기획관리부로 향했습니다. 제자리에는 동료들이 준비한 케이크와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한 간소한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황금 열쇠 모양의 기념패를 전달하셨습니다. 25년 근속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35살의 나이에 뒤늦게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과연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입사 첫날 지금도 기억납니다. 생산 라인에서 불량품이 쏟아져 나와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던 날이었죠.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정년을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임식이 끝나고 생산 라인으로 인사하러 갔을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잠시 일을 멈추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제가 생산관리팀장으로 엄격하게 굴어들 때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한 젊은 작업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팀장님 덕분에 우리가 일할 수 있었습니다. 불량률 줄이려고 밤새 고민하시던 모습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통장으로 퇴직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구나. 퇴직 후 처음 한 달은 정말 여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서둘러 출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고 점심 먹고 낮잠도 자고 오후에는 바둑 동호회 나가기도 했죠. 하지만 점차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공무원 연금처럼 두둑하지 않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뭔가 마음이 허전했던 어느 날 친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맥주를 한잔하며 친구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는 사람이 퇴직하고 치킨집 하는데 잘 된다고 하네. 체인점 한번 알아보는 건 어때?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계속해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자료 창업 성공 사례집, 입지 분석 자료까지 점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내와 함께 치킨 프랜차이즈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달콤했습니다. 평균 매출 2천만 원에 순이익 500만 원 이상 가능합니다. 은퇴자분들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전폭 지원합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나이에 창업이 가능할까요?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는 주로 품질 관리와 생산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직접 요리를 하거나 손님을 응대하는 일은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설명회에서 만난 다른 예비 창업자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67세 퇴직 교사, 70세 전직 군인 등 그분들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족회의 끝에 창업을 결정했습니다. 평생 남의 공장에서 일했으니 이제는 내 가게를 가져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일할 수 있고 월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면 연금과 합쳐 노후가 풍족해질 것 같았습니다. 전주 교외의 신축 아파트 단지 상가에 치킨집을 열기로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 1,500만 원, 인테리어 6,500만 원, 보증금 2천만 원, 총 1억 원이 투자되었던 셈이죠. 2019년 6월 드디어 개업했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30% 할인 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주었습니다. 개업 첫날 치킨 100마리가 완판되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고 아내는 홀에서 손님을 응대했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지만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첫 달 매출이 1,800만 원이었습니다. 원재료비, 임대료, 수수료 등을 제하고 약 450만 원의 순이익이 남았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성공이다 싶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개업 특수가 지나자 매출이 조금씩 감소했습니다. 7월 1,400만 원, 8월 1,200만 원. 신규 고객은 줄어들고 단골도 잘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수익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사람들이 외식을 꺼리게 되었고, 특히 우리 가게가 있는 상가는 유동 인구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하루에 10마리도 팔리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배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앱에 가게를 등록했지만 여기에도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광고비, 수수료 등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배달앱에는 이미 수많은 치킨집이 등록되어 있어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임대료는 매달 나가고 재료비도 미리 결제해야 했습니다. 점점 적자가 쌓여갔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곧 상황이 나아질 거야라며 서로 위로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1년 2월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2년간의 저항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더 큰 빚만 진다. 문을 닫자. 아내와 밤새 이야기한 끝에 내린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4천만 원의 부채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64세의 나이에 빈손이 되어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원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치킨집 폐업 후 남은 것은 4천만 원의 부채뿐이었습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했지만 코로나19로 상가 상황이 좋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밀린 임대료와 공과금을 정산하고 나니 빚만 남았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며 위약금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적 공방까지 이어졌고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들었습니다.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이 다 어디로 갔나. 평생 알뜰하게 살아온 아내였기에 그 상실감은 더욱 컸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친구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서류를 정리하고 개인 회생과 채무 조정에 대해 알아봐 주었습니다. 결국 개인 회생은 하지 않고
빚을 천천히 갚아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할 일은 다시 일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64세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먼저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했지만 현실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연령 제한이 있는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생산직은 60세 이상이면 산재보험 문제로 채용하지 않는 회사가 많아요. 그래도 소개받은 몇 군데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아파트 경비직을 지원했는데 면접관이 제 건강 상태를 물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24시간 격일제 근무다 보니 고혈압이 있으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혈압이 오르면 위험하니까요.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알아봤습니다. 한 중식당 주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미안한데 젊은 외국인 알바가 더 효율적이에요. 설거지가 빨리빨리 안 되면 주방이 밀려서 어렵습니다. 10군데가 넘는 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해졌습니다. 아내는 이미 노인정에서 식사 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 70만 원을 벌어오는데 저는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으니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구인 광고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 제한 없음 새벽 택배. 상하차 인력 모집 일당 5만 5천 원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다는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택배 상하차 모집 광고를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몇 살이세요? 통화 끝에 물류터미널 주소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위치를 미리 확인하러 갔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는 물류터미널이 있습니다. 큰 창고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면접은 없고요. 내일부터 오세요. 근무 시간은 새벽 3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일당은 5만 5천 원 현금으로 매주 금요일에 지급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물로 장갑과 허리, 보호대 편한 운동화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2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지만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나이 든 사람도 있었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트럭에서 쏟아져 나오는 택배 상자들을 분류하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무게는 가벼운 것부터 20kg이 넘는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고 속도 전이었습니다. 첫날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단 한 번의 휴식 시간도 없이 5시간을 서서 일했습니다. 중간에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게 아팠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새벽에 갑자기 강도 높은 활동을 하니 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저혈당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같이 일하던 젊은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꺼낸 사탕을 입에 넣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잠시만 쉬면 돼. 첫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나이에 그런 일은 너무 무리 아닐까요? 솔직히 저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4천만 원의 빚 매달 내야 하는 생활비. 그리고 나이 64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출근했습니다. 몸은 점점 적응해갔지만 당뇨와 관절염의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25년간 공장에서 배운 습관을 떠올렸습니다. 공장에서도 하루 종일 서서 일했기 때문에 자세와 몸 관리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허리 보호대를 단단히 착용하고 팔꿈치 보호대도 사용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는 항상 허리가 아닌 다리에 힘을 사용했고, 휴식 시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 항상 사탕과 초콜릿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작업 전으로 혈당을 체크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몸이 어느 정도 적응되었는지 근무가 그렇게 지옥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일을 마치고 귀가할 때 성취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은 날, 그 기분은 별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120만 원을 제 손으로 직접 번 돈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갈비탕 먹으러 갑시다.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치킨집 실패 후 처음으로 아내에게 당당하게 외식을 제안한 날이었습니다.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생활 리듬이 자리 잡았습니다. 밤 11시에 잠들어 새벽 2시에 일어나는 생활이 이제는 몸에 배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25년간 공장에서 근무한 덕분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녁은 7시에 먹습니다. 식사 후에는 아내와 함께 TV 1시간 정도 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대중교통의 막차 시간보다 더 일찍 자야 하는 생활이다 보니 사회생활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도 못 잡게 되었고, 가족 모임도 주로 주말에만 가능해졌습니다. 아내와는 시간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자리에 들 때 아내는 아직 TV를 보거나 집안일을 하고 있고, 제가 새벽에 일어날 때는 아내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아내가 자는 동안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매일 아침 쪽지를 남겨두고 나갑니다. 반대로 아내는 저녁에 제가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람 소리 없이도 정확히 새벽 2시에 눈이 떠집니다. 25년 공장 생활이 몸에 밴 거죠. 간단히 세수를 하고 미리 준비해둔 도시락을 가방에 넣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준비해두는 도시락입니다. 작업 중간에 먹을 간식과 물통도 챙깁니다. 새벽 2시 20분. 어둠 속을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이 시간의 거리는 너무나 고요합니다. 가끔 편의점이나 병원 앞에서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다른 노인들과 마주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언의 연대감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눕니다. 버스 첫 차는 새벽 2시 30분입니다. 이 시간에 버스에는 저처럼 이른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건설 현장으로 향하는 일용직 노동자들, 시장으로 가는 상인들, 24시간 편의점이나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사람들, 모두 피곤한 표정이지만 각자의 삶을 위해 묵묵히 가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물류 터미널에 도착하면 이미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택배들이 지역별로 분류되고 다시 동네별로 나뉘어 배달 기사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과정 중 상하차 작업을 담당합니다. 택배 상하차 작업에도 나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힘으로만 일했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해 갔습니다. 25년간 자동차 부품 품질 관리를 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적 사고방식이 택배 분류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허리가 아닌 다리로 들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 때 허리를 굽히지 않고 무릎을 굽혀 다리 힘으로 들어올리는 방식입니다. 25년 공장 생활에서 배운 안전수칙 중 하나조의 방법으로 허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만의 분류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박스테이프 색상별로 지역을 구분하기, 각
택배 회사가 사용하는 테이프 색상이 다르고 지역별로 표시 방법도 달랐습니다. 이를 암기해 두면 바코드를 일일이 확인 않고도 빠르게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이런 노하우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몸을 아끼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 난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 중 하나야. 제 조언을 듣고 작업 방식을 바꾸는 청년들을 볼 때면 뿌듯했습니다. 물류 터미널에서 만난 동료들 중에는 저처럼 60대 이상인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퇴직 교사, 전직 택시기사, 전직 공무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새벽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업 중에는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지만 짧은 휴식 시간에 서로의 사연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네도 퇴직금 다 까먹었나? 창업했다가 망했지. 당신은 부동산에 올인했다가 폭락해서 이제 손주들 학비라도 보태려고 나왔지.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매달 급여일인 10일이 되면 새벽 작업을 마치고 함께 해장국집을 가는 것이 우리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에 소주 한 잔을 곁들이며 한 달의 고생을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건강도 챙겼습니다. 오늘 기운 없어 보이는데 혈압약 챙겼나? 무릎이 많이 아파 보이네. 오늘은 가벼운 물건만 옮기게 같은 말들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새벽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분류 작업 중에 보는 택배들을 통해 요즘 사람들의 소비 패턴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많이 택배를 시키네. 온라인 쇼핑몰 박스가 쏟아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명절 전에는 특히 물량이 폭주했습니다. 선물 세트 과일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우리의 작업량도 2배로 늘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일당이 7만 원으로 올라가는 특별 시즌이었습니다. 상하차 작업에도 나름의 계급도 있었습니다. 고정직과 일용직으로 나뉘었고 고정직 중에서도 오래된 직원들은 더 나은 작업 구역을 배정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일용직으로 시작했지만 3개월 후에는 고정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관리자가 제 작업 속도와 정확성을 인정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작업 환경은 계절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여름에는 에어컨 없는 창고에서 일해야 했고 한겨울에는 영하의 날씨 속에서 야외 작업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새벽 물류창고 안은 사우나를 방불게 했습니다. 땀으로 젖은 티셔츠를 갈아입을 여분의 옷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특히 더운 여름날 작업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쉬려고 구석에 앉았는데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박 씨,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1시간만 쉬었다가 다시 합류하세요. 오늘은 인원이 충분하니까요. 그 작은 배려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일했고 관리자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새벽 택배 일은 힘들지만 제게는 단순한 일자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 후 재기의 기회였고 가족에게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였으며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65세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몸 상태는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 매일 5시간의 육체 노동은 고된 일이지만 규칙적인 운동 효과가 있었습니다. 체중이 5kg 줄었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하지만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의 월 수입은 택배일 120만 원 아내의 노인정 도우미일 70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93만 원을 합쳐 총 283만 원입니다.
이 중 50만 원은 매달빚 상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 습관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고 집밥을 먹습니다. 아내가 반찬을 많이 만들어 냉동 보관해 두기 때문에 매일 다양한 반찬으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명절에도 예전처럼 비싼 선물을 주고받지 않고 정성이 담긴 손편지나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눕니다. 몸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전문 병원에서 권유한 수술 대신 스트레칭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 전과 후에 10분씩 무로 스트레칭을 하고 주말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가볍게 걷습니다. 물리치료는 비용 부담이 있어 월 1회로 줄였습니다. 당뇨 관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의사의 말처럼 새벽 작업을 강제 운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약 용량도 줄었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작업 중에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간식을 챙기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면 종종 물류터미널 근처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합니다. 작업으로 긴장된 몸을 풀고 아침 태양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종종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처음에는 실패에 대한 자책과 분노가 많았지만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곁에 있는 가족, 그리고 매일의 일상이 감사합니다. 치킨집 실패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 어려움보다 심리적 상실감이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성공에 대한 자신감, 미래에 대한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새벽 일을 시작하면서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족의 중심이다. 이 생각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택배 터미널에서는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많이 옵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제 나이에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궁금한지 젊은 친구들이 종종 물어봅니다. 아저씨 왜 일을 하세요? 처음에 애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창업 실패와 빚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웠거든. 하지만 점차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해. 내 경우에는 너무 늦게 위험한 도전을 했어요. 탄탄한 기반 없이 창업했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지. 너희는 내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해. 놀랍게도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 조언해준 날도 기억에 남습니다.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었는데 면접 준비에 도움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25년간 회사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날 작업 후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며 제가 알려준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이 도움이 되었는지 나중에 그 친구가 취업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4천만 원의 부채를 완전히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것이 제 진짜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몇 년 더 하고 택배 일을 그만둘 계획입니다. 그때는 몸이 허락하는 더 가벼운 일을 찾을 생각입니다. 아파트 택배 보관실이 경비실, 데스크 업무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덜 부담되면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이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소박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빚 갚고 제주도 일주일 여행 가기. 결혼 40년 동안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가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없었고 항상 일이 먼저였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3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아들아이 2명과 딸아이 1명, 그들에게 할아버지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실패가 너희에게 교훈이 되길 바란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김상선, 넌 아직 할 일이 많다. 66세 새벽 택배 상하차 일을 하는 노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나의 모습, 그것이 내 마지막 공연이 될지라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나 터미널로 향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는 그 길에서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낍니다. 퇴직금 1억 원을 모두 잃고 63세에 시작한 새벽 택배 상하차 일, 누군가에게는 실패의 종착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나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